네, 안녕하세요.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준비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준비했고요. 더 이음 공동대표 이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 50분 하고 10분 쉬고 한 뭐 40분 정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몇 분 계시지만 딴 분도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요.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모르겠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잘 확인이 안 되고 저도 좀 익숙치가 않네요.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민주시민 교육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민주주의가 뭔지 사실은 좀 그런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그냥 딱 설정해 놓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석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다 아니다를 가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그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권력 권한은 시민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가 항상 최선의 정치 체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민주주의는 선한가? 민주주의는 무조건 좋은 건가? 그런 얘기도 우리는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민주시민 교육은 그러니까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럼 민주적인 시민은 무조건 좋은 건가?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정치 체제가 좋은 건가? 이런 데에 대한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나왔던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치 체제 중에서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정치 체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죠.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몇 나라 없어요. 이렇게 제가 그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보통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을 언급하는데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반대말이 아니에요. 그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지. 공산주의 국가들도 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라는 정체제를 채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체가 뭐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인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치, 주권재민이란 가치를 전제로 놓고 있어도 그것이 작동되는, 운영되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죠. 처음에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죠. 이때는 모든 시민들이 광장에서 직접 그 사회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우리 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죠. 이제 우리 시민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권력과 권한을 빌려주죠.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는 형태고 그런데 그런 대의제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이런 자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최근에는 좀 이렇게 질적인 민주주의, 즉 지금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다라고 보니까 그것과 좀 대별되게 질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뭐 그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일정한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그래서 참여 민주주의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아무튼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그것이 우리 사회에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즘에 그럼 왜 이런 질적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시민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어떤 사람은 직접 민주주의가 예시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스위스를 직접 민주주의의 메카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스위스도 직접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에요.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해요. 그런데 전통적인 대의제와 민주주의와 달리 스위스는 시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굉장히 넓게 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 광명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거기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데로 비교해 보면 뭐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1억 원 이상의 새로운 신규 사업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다던가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가 5천 명, 3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는 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민들의 주민총회가 의회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인 것이지 그렇다고 거기에 의회가 국회의원이 없다던가 광역자치단체 지방의원이 없다던가 이런 건 아니에요.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 특히 주민투표제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 거기는 한 명의 시민이 보통 1년에 5번 정도의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그만큼 이게 그 시민들이 중요한 문제를 저거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 너희들 정치인 너희들끼리 결정하지 마. 우리가 직접 결정할 거야라고 주민투표 발의를 하는 게 쉽고 또 어떤 조건에서는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하도록 하고 이렇게 보완을 하는 거죠.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좀 더 강화시켜서 도입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말이죠. 그것을 요즘에 이 스위스가 요즘에 또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는 지금은 그런 식의 민주주의 운영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보다 많이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세계적인 대세가 이루어진 것은요 역설적이게 우리 사이의 민주주의가 아까 대의제 민주주의 문제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주권제일 모든 게 우리 거잖아요. 우리 권한인데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인이고 그 사람들은 빌려가는 사람인데 그럼 주인도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중요한 문제는 주인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대의제 민주주의가 강화되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관심 있는 문제들도 우리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우리가 뽑힌 사람들이 선거 때 외에는 지들 멋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 주권주의민의 가치가 실현되는 거냐? 이건 아니잖아. 이건 민주주의라고 보기 힘들잖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문제 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체제 자체는 최상의 정치체제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데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와서 산업사회는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던 시기였는데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왜 산업화 시대를 경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고성장 저실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후기 산업 사회를 경제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저성장 고실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거죠. 그럼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치 체제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새로운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민주주의가 정말 최선의 정치 체제가 아니거나 지금의 민주주의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작동 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굉장히 들불처럼 특히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는 유럽에서부터 들불처럼 일어나게 된 거죠.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거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만든 것들이고요. 아무튼 이 성관이 앞을 지나면 성관이가 이런 포스터를 많이 붙이죠. 저는 과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 마음에 안 드는 플랜카드를 본다고 해서 찍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요 플랜카드만 보면 속마음에서 아니 저거 한번 찢어버리고 싶다라는 욕구가 올라와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이건 민주주의의 꽃은 대의제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는 공감대가 이미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선관위는 선거가 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선관위는
선거라고 하는 행위가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표현한 건 이해가 됩니다만 그 대의제 민주주의가 만들어온 세상은 뭐 빈부의 격차라든가 지금 뭐 재난의 그 반복적인 재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못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정치 지도자들이나 뭐 학자들이나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사회의 발전 패러다임이 질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일정한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뭐 논쟁도 벌이고 하다가 한 3, 40년 전쯤에 80년대 후반쯤에 들어서서 일정한 하나의 합의를 하게 됐죠. 그 합의가 뭐냐면 이제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선거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정한 권한을 갖고 그 정치 지도자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권한을 공유해서 그 사회를 다스리는 공동의 운영자, 공동의 통치자로 참여할 때만이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합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걸 일본에 있는 학자들이 자기네 자국 내 시민들이 어떻게 번역해야 이해하기 쉬울까라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협치라고 번역을 했죠. 협치는 협력할 협치에다 다스릴 진짜 협력해서 다스려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대의제 민주주의와 좀 구분지어서 좀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로 표현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학자는 질적 민주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학자는 참여 민주주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아직 뭐 이렇게 대의제 민주주의처럼 공인된 용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시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그만큼 커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80년대 말에 그런 게 도출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이 됐는데 그만큼 공감대가 넓어졌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학술적인 개념의 확산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제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즉 주민 참여 제도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거죠. 제가 주민 참여 제도라고 했는데 주민 참여 제도는 주민들이 그냥 참여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일정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광명시에 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전국 15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민참여 기본조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한 50여 군데 있는데 다 보진 않았지만 좀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좀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좀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조례들을 봤는데 거기 보면은 조례에 이런 게 있어요. 조례 보통 제1조는 목적 이게 나와요. 이 조례의 목적. 제2조나 제3조에는 정의라고 하는 조문이 있어요. 그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어떤 뜻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여란 하고 참여에 대해 설명을 해요. 참여란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집행 단계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즉 참여는 참여와 동원을 어떤 기준으로 가질까 저는 권한이 주어지는 참여는 참여라고 보는데 누군가 다 결정해 놓은 깔아놓은 마당에만 참여하는 것, 즉 결정 권한 없이 참여하는 걸 전 동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시민 교육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시민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시민들의 참여를 얘기하지만 시민들을 실제로 동원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스스로 또 반성해봐야 되는 건데 그런 권한을 갖는 의미의 주민 참여 제도들이 확산이 됐죠. 제일 많이 활용됐던 게 주민 투표예요. 주민 투표는 이런 거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주민 투표 제도는 너무 사용하기 힘들어서 사문화됐다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 스위스 같은 데 같이 활성화된 것도 그렇고 그 스위스의 학자들이 조사했는데 북미와 유럽에서 이 80년대 이후에 주민 투표라든가 이런 주민 참여 제도들을 활용했던 사례가 실증적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 보고서도 낸 적이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주민 투표는 어떤 내가 관심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 그럴 때 주민들이
시민들이 야, 그건 네가 결정하지 마. 정치 지도자들한테 네가 결정 좀 하지 마. 우리가 직접 결정할 거야 투표로. 이게 주민투표 제도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확산이 됐죠. 그러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근데 주민투표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할 때 껌껌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돈과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고 있었던 거예요. 좀 일상적으로 그런 결정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없을까? 이런 걸 찾고 있는 와중에 1989년도에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라는 데에서 참여 예산이라는 게 도출이 됐고 실시가 됐고 그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걸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우리가 찾던 거버넌스를 일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극찬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유엔뿐만이 아니라 월드뱅크 같은 곳은 굉장히 보수적인 국제기구예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보고서에 썼는데 월드뱅크에서 나온 보고서에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란 말자도 굉장히 찾기가 힘들 정도로 보수적인 국제기구라고 하는데 거기서조차 참여 예산은 이제 가장 바람직한 사회혁신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행정은요 모든 걸 예산으로 해요. 예산이 따르지 않은 행정행위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 예산은 알파의 오메가라고 제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참여 예산이 사리가 딱 불거졌을 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우리나라까지 넘어와서 2011년도에 지방지정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만든 어떤 그런 배경에는 찾고 있었던 겁니다. 거버넌스, 협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상적인 좋은 정책, 제도 이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참여 예산을 발견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게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거버넌스란 말이 90년 초반에 이제 그 수입이 됐어요. 학자들이 유럽에서 이렇게 오키아 같은 거 참여하다가 그 개념을 접했고, 이거 정말 중요하고 거야라고 공감을 하고 국내로 수입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버넌스란 말이 제가 농반 진반으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근래 외국에서 참 물 건너 산 넘어 물 건너 우리나라로 들어온 낯선 놈이 두 놈이 있는데 참 낯선 땅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 중에 한 놈이 거버넌스라는 놈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거버넌스 협치라고 하는 말을 민관 협력쯤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민관 협력은 결정 권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민관 협력할 때 수평적인 관계 이런 거 중요시하잖아요. 하지만 결정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맺어라 이런 거죠. 거버넌스는 민간 협력하고 전혀 달라요. 그런 면에서. 거버넌스는 권한의 공유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시민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줘야 돼요. 결정 과정에 함께 협력해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는 개념이죠. 또 하나는 행정에서 거버넌스 협치를 어떻게 보통 많이 활용하냐 하면은 뭘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 이걸 거버넌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국 취사 선택은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결정하는 과정부터 같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거버넌스인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의 핵심 키워드 전에 보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걸 글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더라고요. 거버넌스 협치의 몇 단계를 구분하면서 제일 낮은 단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 뭐 이렇게 그거 보고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건 거버넌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단계 구분을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누군가 거버넌스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거버넌스를 하지 않고 그걸 거버넌스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좀 사회에 좋은 기여를 해야지. 그런데 거버넌스가 시민들에게 어떤 권한을 공유한다라고 할 때는 한 가지 전제가 되는 게 있죠.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죠. 참여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들에게 권한을 권한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시민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원래 시민이란 말이 민주주의가 태동됐던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때 거기 살고 있었다고 다 시민이 아니었어요. 여성도 아니었지만 노예도 아니었고 어린애들도 아니었죠. 시민들은 그 사회에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 시민이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때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던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세금을 올릴 건가 말 건가 결정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잠깐만 우리 옆집에 김 씨가 오늘 오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결정하자라고 하면은 그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지 않아요. 광명시장 선거하는데 투표율이 10%밖에 안 됐어요. 90%는 누굴 지지하는지 모르죠. 그럼 개표 안 하나요? 90%가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개표하고 시장을 뽑아요. 왜? 참여하는 사람이 결정한 것에 대표적인 성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권한을 사용한다는 전제 조건은 항상 있는데 그것은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민들은 잘 참여하지 않아요. 이제는 시민들은 당의 명분 이런 걸로 참여하지 않고요. 자기 피부에 와닿는 욕구, 이해에 의해서 참여하고 말고를 결정해요.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잘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어떤 걸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데 내 집 뒤에 공터가 하나 있어. 걷다가 뭘 지을까? 굉장히 예민한 문제 아닌가요? 광명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누가 꼬시지 않아도 막 머리띠 메고 막 플랜카드 내걸고 시청 앞으로 달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남북 문제가 심각해서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런 불안한 상황 때문에 머리띠 메고 광화문 앞에 달려가겠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 집 뒤에 그런 문제. 예를 들면은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닌단 말이에요. 그 애들한테 학교에다가 광명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데 걷다가 뭐로 지원하는지 그 예민한 문제 아니에요? 그냥 인조단지 막 깔고 큰 체육관 쓸데없이 짓고 이런데 할지 지원할지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필요한 뭐 예를 들면 뭐 난방, 에어컨, 뭐 좀 좋은 급식 이런 걸 지원하는 게 더 좋을지 그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민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거는 광명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분권이 좀 너무 적게 돼서 실제로 이할 분권밖에 자치밖에 안 되는데 분권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지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은 주로 지역 정부가 그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게 권한 배분의 원칙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 사람들이 참여한다라고 할 때는요. 자기 이해관계로부터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해관계를 결정할 권한이 지역 정부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공간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참여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 항상 연관 검색어 같이 나오는 말이 뭐 로컬 뭐 커뮤니티, 그레이스로드 이런 식으로 이 네이버훗 이런 식으로 지역과 연관된 말들이 계속 같이 따라붙는 것은 직접 참여는 거기서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보세요. 우리 사회가 질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참여한 시민들이 권한을 가지고 결정 권한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거버넌스가 대안으로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참여가 돼야 되고 참여는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버넌스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거버넌스를 실천적으로 보통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게 앞에 거버넌스 앞에 형용사 붙이는 거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많이 쓰는 말인데 로컬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많이 써요. 로컬 지역에서의 거버넌스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과도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통 사람들은 지역에서의 민주주의, 조그만 민주주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풀뿌리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풀뿌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찾아봤어요. 풀뿌리는요 그런 개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이게 사회 정치적 의미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민초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돼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영영사전까지 들어가 찾아봤어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다수 대중이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사회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설명이 보다 근본적인 원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것은 이제 순수 우리말인데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는 민초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따라서 뿔뿔이 민주주의는 바닥 민주주의, 조그만 민주주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하는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로컬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개념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보다 근본적인 원리란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운영하는 민주주의는 보다 근본적인 민주주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민주시민 교육과 철학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놓은 거는 그럼 앞에 얘기한 것은 철학 아닌가? 뭐 이런 의미로 붙여놓은 건데요. 좀 얘기를 더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시민 교육이 뭐냐도요. 사실은 민주시민 교육 운동을 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생각이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제가 민주시민 교육 운동하는 사람들 간담회 하는 데 갔었는데 아따 두 가지로 놀랐어요. 첫째는 다 생각이 다르구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상이 다르구나. 두 번째는 아따 이 사람들 딴 데 가서 민주적인 회의 진행법 이런 거 교육하는 사람들인데 진짜 비민주적으로 회의하는구나. 너무 자기 옳다고 주장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다르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하고 그 능력을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민주적인 시민이란 뭐냐 이런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주주의 교육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누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는 여태까지 민주 시민의식, 시민의식 이런 말에 대해서 많이 왜곡돼서 지금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대 구분을 할 때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국민학교 세대와 초등학교 세대를 구분해요. 국민학교 세대, 다 국민학교 세대인데요? 이 국민학교 세대와 초등학교 세대는요, 사회윤리 이런 과목이 달라요. 저희 때는 시민의식 배웠잖아요. 그때 우리가 배울 때 시민의식은 시민의 의무, 책임만 배웠어요. 그쵸? 뭐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 침 뱉지 말아라, 쇠치기 하지 말아라, 뭐 버스 탄데 어르신들 타면 자리 양보해라, 뭐 이런 의무만 배웠잖아요. 근데 시민은 권한을 가진 사람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권한을 가졌으니 거기에 따른 책임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 누군가가 결정한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시민의식이라고 배웠죠. 근데 요즘 초등학교 세대는 달라요. 제 아들이 그 시험 공부할 때 좀 도와준다고 봤더니 요즘에는 좀 다르게 배우더라고요. 아무튼 누군가가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는 게 그게 시민의식은 아닌 거죠. 뭐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민의식의 본질은 권리고 그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죠. 권한이 크면 클수록 책임도 커지는 거고 뭐 이런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편적으로 하죠.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실질적으로 질 수 있는 그러니까 권한만 행사하려고 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우리가 시가 금융시 위원회 같은 데 가면 그런 사람들 가끔 보죠. 그것도 이제 시민의 의식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권한을 쥐고 그만큼 책임도 지려고 하는 그런 게 민주시민인데요. 그렇다면은 민주시민의 뭐 철학이라기보다는 핵심 가치가 뭘까? 뭘 가르쳐야 될까요?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데 있어 민주시민 교육은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저는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서 많은 저는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민주시민 교육 운동을 하는 활동가라고 제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인권운동 활동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규정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원래 빈민 운동을 했고요. 풀뿌리 운동이라는 걸 계속 해온 사람인데 어느 날 인권 운동을 하는 후배가 저한테 와서 계속 풀뿌리 운동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궁금해서 야 너는 인권 운동을 하는 활동가인데 왜 나한테 그런 걸 꼬치꼬치 캐묻니? 그랬더니 그 후배가 저를 그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저는 선배가 해온 게 인권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제가 풀뿌리 운동을 했다, 빈민 운동을 했다. 이게 인권 운동이 아닌 건 아닌 거죠. 여성 운동도 기본적으로 인권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민주시민 교육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태까지 30년 넘게 이 운동을 하면서 제 가장 큰 운동하면서 제일 큰 목표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나서도록 하는 풀뿌리 운동은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주체로 나서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게 제일 큰 화두였단 말이죠. 신민주주의 시민으로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었나요? 그럼 제가 민주시민 교육운동을 안 해온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민주시민운동이라고 하는 바운더리에 속해서 그렇게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람이 넌 아니라고 하면 내가 굳이 난 그랬던 기아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지만요. 저는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발전한다, 사람들이 성장하고 역량이 강화돼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민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하는 것, 이 과정은요, 운동은요,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과 자기가 변화되는 것도 사실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우주의 모든 것이 한 사람들에게 다 녹아있고 그 사회에도 모두 녹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슈, 여성 문제만, 환경 문제만, 인권 문제만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총체적으로 저는 이게 좀 나아갈 수 있어야지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발전한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게 민주시민 교육 운동이라는 바운더리로 좁혀지는 것 자체가 저는 못마땅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요즘에 민주시민 교육 운동이 굉장히 시민운동에서 블루 오션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또 하나의 바운더리 형성하고 있잖아요. 저는 최근에 이 시민운동에서 하던 많은 것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거기 받아들여지면서 과정과 함께 행정의 칸막이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해왔지만 참 이 시민 사회의 칸막이도 못지않게 높고 깨기가 어렵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좀 여담이긴 한데 민주시민 교육과 또 관련해서 마찬가지죠. 민주시민 교육에서 주로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민주주의 회의 진행, 갈등 관리, 의사결정반, 워크숍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잘 진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이해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들은 모두 다 함께 일하는 법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교육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일하는 능력이 커질 수 있을까? 그렇게 따지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민주주의 시민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요즘 의사들 다 이런 얘기 맞아. 아무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은 주로 개인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집단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에 집중돼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주적인 시민으로 자기 역량을 키워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만이 아니라 뭔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능력조차도 그냥 교육을 받아 되는 게 아니라 참여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자기에게 내재화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총 쏘는 법을 배우기려고 맨날 강의를 들어서 총 잘 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총을 많이 쏴볼수록 총을 잘 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더 뒤에 있나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잘 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한테 강의 듣는다고 잘 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소음이 나더라도 계속 피아노를 쳐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민주시민으로서의 체험을 계속 쌓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스스로 참여하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체험해야 되는 거죠.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결탄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만약 민주시민 교육 운동이 그런 거라면 저는 그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실천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다가 또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듣고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적용해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진은 제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항상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썼던 사진이에요. 재밌죠? 애가 변기 안에서 똥 싸는. 엄마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애기들 혼자 똥 싸는 법 가르치려고 계속 설명만 하나요? 이렇게 손잡고 변기에 앉히죠? 그리고 손잡고 앉아야 돼. 애기가 이런 거 하면서 계속 혼자 똥 싸도록 이렇게 계속 훈련하는 과정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혼자 나중에 똥 싸게 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좀 그런 과정들이 민주시민 교육에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은 구체적인 참여 활동과 연계돼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몇 가지 뭐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민주시민 교육이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바로 단순하게 그 집단이나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그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 그걸 통해서 그 시민으로서의 권리, 즉 역량, 그 사회적 영향력,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의도적으로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참여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과 연계되지 않으면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여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민주적인 시민이란 또 뭐냐? 예를 들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 민주시민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한 20여 년 전부터 그런 이제 성찰을 제기한 그룹이 많죠. 특히 여성 운동하는 그룹에서 많이 제기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밖에서 민주투사, 민주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 이렇게 막 민주주의의 의식이 철저한 사람 같이 얘기하지만 집에 가서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인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민주주의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민주시민은 사회적인 관계에서만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완벽한 민주시민이 존재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계속 강화시키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 또 운동이라고 붙이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권한을 좀 더 이렇게 보다 많이 부여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참여예산 제도만 도입됐고 뭐 각종 뭐 주민자치와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정책과 맞물리는 거고요. 또 그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강화돼야 되고 시민사회 내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집행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평가하고 평가한 내용을 피드백해서 다시 또 한번 결정해보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들이 결합될 때 시민들은 거기서 그런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 대해서 따라 책임을 지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키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은 조금씩 향상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건요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아마 이 화면을 보고 이렇게 말로만 듣는 분들은 저도 해봤는데 너무 피곤해요. 1시간을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오기는 다음 시간에 한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